안녕하세요. 찰리브리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시세를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시켰다가 또 찔끔 또 지금 올려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준비 운동 없는 상황에서 얼음물에 들어갔다가 또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면 그냥 맨정신 가진 사람도 그냥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도 심장마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사람 멘탈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어떤 그런 정보를 짜집기해서 이제 언급해서 드려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CME 그룹이 4월 25일 11개 암호화폐 실시간 뭐 시세 제공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4월 25일 11개 암호화폐 기준 가격 및 실시간 시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뭐 인덱스 뭐 이 시세를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 알고랜드, 비케, 카르다노, 체인링크, 코스모스, 라이트코인, 폴리곤, 폴카닷, 솔라나, 유니스왑, 스텔라 루멘 뭐 이렇게 제공할 거다. 제가 자세하게 아마 언급을 안 드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이게 다가오는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도 선물 시장 그리고 그 이후 넘어서 ETF하고 연결해서 아마 추론을 해보셔도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자 여기 스텔라 루멘 전통 코인이죠. 이거 아마 끝났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끝났을까요? 끝난 코인을 상품 거래소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까요?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제가 항상 기관이 움직이는 거에 기준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코린이 유튜버들이 하는 말, 코린이 블로거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2, 3일 전인가?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서 언급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지금 그 벤치마크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유니스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파일코인, 엑스 인피니티, 샌드박스 그래서 이거랑 같이 교차해서 보시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랑 같이 보시면 되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제가 언급드리는데 체인링크랑 폴리곤 폴리곤도 솔라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올라가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시세가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뭐 하락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상황 봐서 매집해 두셔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망하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나가는 김에 이건 언급 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공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미디어가 사실 그걸 또 조장을 하는데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침서부터 뭐 저녁까지 퇴근하셔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시고 출근 전에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러시아 루브라가 분쟁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어저께 아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가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러시아 분쟁이 언제 실제로 끝날 건가. 이게 아마 이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좀 피크를 찍어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종식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전환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전 세계 이제 좀 약간 추운 어떤 그런 게 다 끝나고 봄으로 전환되는 시즌이 오잖아요. 이거를 맞춰서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아마 이 두 개 시나리오를 동작시키지 않을까. 하나는 러시아 분쟁의 종식과 코로나, 코로나 풍토병의 전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진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연준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거예요. 디펜스 온 러시아 분쟁, 디펜스 온 코로나 전환.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지캐시 재단에서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아마 발표를,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캐시랑 파일콘이랑 공동기금, 재단을 뭐 설립을 했다. 그래서 이 기금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가 될 거다, 들어갈 거다, 상호 수합될 거다, 이런 거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또 하나, 헤일로 프로젝트가 연기가 됐어요. 일단 잠시 연기가 됐는데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파일코인이 기술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이런 것도 발표가 있었고, 제가 작년에 언급드렸을 때 이더리움이 포스로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 코인이 지캐시와 파일코인이라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고, 오늘도 아마 언급이 트위터상에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캐시랑 파일코인, 특히나 파일코인은 바닥을 계속 아마 사토시 마켓에서도 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코인들이, 차트상 봤을 때 이런 류의 코인들이 장난을 쳐도 크게 치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보면 아마 올라가도 상당히 빠르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파일코인은 특히나. 그래서 뒤통수를 아마 강력하게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에 물렸다, 지금 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숫자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화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사토시 마켓에서 사토시카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쨌건 올해 뭐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더리움 포스로의 전환이 연기가 안 되기를 바라야죠.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6월 22일에서 한 달에서 두 달, 많아야 한 달에서 두 달 연기다라고 컨센서스는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시장에 아마 패닉이 와서 폭락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건 포스가 연기되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ECB는 최근 몇 분 동안 생태계의 사전으로 새로운 단어를 도입을 했다. 요 근래 들어서 슬로우플레이션? 이런 뭐 새로운 경제 용어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언급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슬로우플레이션? 이는 긍정적인 GDP 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추진력을 상실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한다. 슬로우플레이션이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에 없었던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이죠.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진행된다. 기존엔 어땠나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 인플레이션은 진행된다. 그리고 성장도 같이, GDP, GNP도 같이 올라간다. 뉴 노멀 시대요, 진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된다. 다만 저성장이다. 전 세계가 이런 국면으로 앞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언급을 들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긴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미온적으로 하는 거죠. 금리 인상 같지 않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하더라도 그냥 0% 금리 인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7%, 8%를 넘어가는데 금리 인상을 0.25% 한다? 또 5월 달에도 만약에 0.25% 한다? 아니면 0.5% 한다? 그거는 진짜 금리 인상이 아니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 서방 선진 G7 국가들, 우리가 뭐 와 하는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일하시고 한국에서만 이제 태어나서 한국 직장에서 한국인들하고만 일한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약간 우리가 어릴 때 뭐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뭐 캐나다를 바라보는 관점, 유럽의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를 바라보는 관점 있죠. 뭐 머리 노란 친구들은 와 막 인종적으로도 막 우리가 떠받들어야 돼. 약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가보면 일본에 가든 아니면 뭐 필리핀에 가든 아니면 싱가포르에 가든 호주에 가든 인도에 가든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선진국과 어떻게 신흥개발국이 어떻게 똑같냐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 중국하고 인도가 저성장 기조에 있는 전 세계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나라는 독보적으로 아마도 GDP, GNP가 확실하게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2018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거를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언급하면 여기는 끝났다. 인도는 뭐 볼 게 있냐.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은 망했다. 망할 거다라고 언급했었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대중이에요, 대중. 대중은 미디어를 보고 선동을 당하고 그것에 따라서 현실을 지각해요. 그 자기 주관이 있게 인사이트를 갖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디어에 흔들리고 쏠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킴닷컴이 오랜만에 무슨 언급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중앙 집중식 정부 발행 암호화폐를 멀리해라. 그래서 뭐 P2P 디지털 화폐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BK에 관해서 뭐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 하는데 BTC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예전에 언급을 했죠.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 재단하고 엮여 있는 사람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나와서 BK에 관해서 립을 좀 하네요. 근데 BK가 됐건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건 사실은 탈중앙화는 아니에요. 이 해시레이트 이 채굴에 관련해서 개인들의 채굴 파워가 큰가요? 아니면 기관들의 채굴 파워가 큰가요? 그 채굴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 많은 자금을 넣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리스트들이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그 채굴 파워예요. 해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탈중앙화라고 언급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트래블률까지 진행이 됐어. 이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누가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다 트래블률에 의해서 다 유리지각 같이 보여지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리스트들이 3차 산업의 어떤 그 혁명이 축소되는 데서 세수 창출이 줄어드니까 4차 산업 혁명에서 주도적으로 세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가상자산 시스템이에요. 이게 대중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탄생된 게 가상자산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고 익명성 코인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하여 유리지갑을 안 보이는 지갑으로 만들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렸죠. 예전에도 네로 람불이라고. 대중은 대중끼리 그 지갑을 볼 수 없지만 글로벌 리스트는 개인의 지갑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사실. 하여튼 무서운 뭐 뉴 월드 오더라고 하나요? 그런 세계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통제를 원하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가 되도록 놔둘까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이 되고 기축 통화는 리플이 언급되기도 하던데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코인이라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 어찌 생각하시는지.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XRP를 싫어하고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비트코인을 또 싫어해요. 이 되게 웃기죠. 저는 다 투자하거든요. 뭐 이더부터 해가지고 이더 클까지. 뭐 비트 투자하는데 비케도 투자하고. 하다못해 이제 사람들이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근데 이 질문하신 어떤 의미인지 전 알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기축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언급 드릴 거고 XRP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XRP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XRP는 국경 간 결제망에서 인프라망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게 XRP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가치 창출하는 거죠. 국경 간 결제망에서.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 언급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원화 마켓이 있고 비트코인 마켓이 있고 USDT 마켓이 있어요. 업비트만 봐도 바이낸스 FTX도 마찬가지예요. USD 마켓이 있고 뭐 전 세계 뭐 기축통화 마켓이 이렇게 쭉 있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마켓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은 뭐 USDT와 비트코인 원화 마켓만 있지만 그러면 현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느 순간 원화 마켓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소수점 몇 자리까지 있죠? 소수점 8자리까지 있죠. 이게 왜 소수점 8자리로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이 왜 기축이 된다라고 언급이 드렸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기준가를 형성하면 소수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있죠. 이더클이 됐던 신세틱스가 됐건 뭐 파일이 됐건 지캐시가 됐건 뭐 비케가 됐건 라이트가 됐건 비트코인이 기준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토시가가 여기서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이 코인들의 가치 기준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극명하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원화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뜯어갈 수가 있겠죠? 개인들도 뭐 물론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레버리지를 형성시켜서 전체 큰 파일을 더 키우려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 자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XRP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FED 연준 총재 중에 이제 한 명인 분인데 이분이 블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네요. 금리 인상이 3.5%가 진행될 거야. 강력한 시사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3.5%라는 금리 인상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올려놓을 거냐. 지금은 0.25에서 아마 0.5% 정도 될 거예요. 3.5%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만약에 3.5%까지를 내년 연말까지 할 거야. 그러면 0.25씩 올리든 0.5씩 올리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겁먹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연준 회의가 막상 있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시장을 공포감으로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P 500 지수 대 FED 에셋.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 근래 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950억 달러씩 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할 거다. 이거를 5년 동안 진행할 거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주식 가격도 반동가리가 날 거다. 근데 누군가 이걸 올렸어요. 이 차트를 올리고 선을 여기다 그어놓고 물음표를 여기 던져놨어요. 만약에 실제로 전 세계 경제 상황,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다가오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는 어떻게 될 거며 세수 창출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는데 실제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해서 리세션이 왔어요. 경기 축소가 왔어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지금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뿌려야 돼요. 그거는 결국 달러의 종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준은.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이 되게 분분했죠. 그리고 작년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까지는 대출 규제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규제에 관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됐었죠. 어느 순간 싹 말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대출 규제도 다시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집값도 지금 뭐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은 또 싹 다 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값은 폭락하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시멘트 가격, 인건비, 철근 가격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어떻게 폭락을 할까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내가 지금 사 먹고 있는 소고기 가격, 돼지고기 가격, 아기들 분유값, 뭐 옷 가격 전부 다 갑자기 급락을 해버릴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여태까지 그래왔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운용사 ETF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요즘에 이 ETF에 관해서 열을 되게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레이켈 자산운용사 DBTC가 ETF로 전환되는 경우 수수료를 일단 낮출 거다. 낮추게 되고 이게 스팟 ETF로 전향되면서 지금은 DBTC는 아마 한 번 사면은 6개월 동안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환매를 못 할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이제 이런 얘기도 하네요. 다른 그레이스케일 펀드는 어떻습니까? GBTC 말고도 GBTC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걸 뭐 ETF로 추진하려고 하지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ETF를 위해서 움직일 거다. 요런 어떤 그런 문장이 또 하나 나왔고 저희 뭐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G캐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품으로 추가가 돼서 ETF로 옮겨질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언급드리는데 예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이제 몇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때도 이제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옹호를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쌌어요. 지금보다는 가격이 훨씬 쌌어요. 사실은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집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중간에 해킹이 3번 당하면서 욕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해킹이 당하면서 욕을 하고 떠난 사람들은 대중이죠.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에요. 어차피 대중은 뉴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G캐시랑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FATF 법에서 제재를 가해서 이 코인들 익명성 코인 사라지게 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을 거예요. 이 코인들 끝났다. 근데 익명성 기술을 왜 CBDC에서 그걸 채용을 하고 이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비탈릭 부텔린이 왜 옹호하면서 하다못해 2.0으로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왜 파일코인과 G캐시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기술적으로 왜 확장하려는 시도를 왜 할까요? 왜 그럴까요? 대중들은 익명성이라고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거 비꼬자는 의미에서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중은 뉴스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적어지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가격적으로 흔들든 아니면 뉴스를 가지고 특정 코인에 관해서 흔들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말자라고 제가 언급 드리려고 이 언급은 꺼낸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별의 일이 다 있어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근데 어쨌건 저는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판단해서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 판단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던 사람에 관한 게 됐건 아니면 투자에 관한 게 됐건 그렇게 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성격 자체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지조를 갖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뚝심 있게 2%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모두 다 끝까지 버티자. 그렇게 언급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